진실, 해석, 그리고 서사의 전쟁. 왕실 논란을 둘러싼 미디어 권력 구조.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한 개인의 이미지는 더 이상 단일한 사실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출처, 관점,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서사에 가깝다. 특히 왕실과 같은 전통적 권위 기관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대중의 감정, 정치적 해석, 언론 산업의 경쟁까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형성한다. 최근 영국 왕실과 관련된 논란 역시 이러한 복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본 에세이는 특정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그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소비되는지, 그리고 왜 이처럼 강한 대립적 서사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한 저널리스트의 저작과 조사 방식이 자리한다. 일부에서는 그를 오랜 기간 정치인, 기업가, 언론 재벌 등을 취재해온 조사 저널리즘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저작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경력과 조사 방식, 다수의 인터뷰, 자료 교차 검증, 장기간 취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무리 철저한 조사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절대적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저널리즘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어떤 증언을 포함하고 어떤 맥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폭로라는 형식 자체가 이미 특정한 해석의 틀을 내포한다. 왕실 관련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전직 직원, 관계자, 혹은 익명성을 보장받은 내부 인물들의 발언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증언은 제도 내부의 비공식적 현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억의 편향성과 개인적 경험의 제한성이라는 문제도 함께 가진다. 특히 조직 내부 문화에 대한 평가는 구조적으로 주관성을 포함한다. 동일한 환경이라도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난 뒤의 회고는 감정과 해석에 의해 다시 재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언이 모였을 때 형성되는 이미지는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 집합적 인상에 가깝다. 이와 같은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는 미디어의 프레이밍 구조 때문이다. 현대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떤 헤드라인과 해석이 붙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감정적 요소가 강한 소재는 더욱 극단적인 해석으로 양분되기 쉽다. 한쪽에서는 체계적 폭로로, 다른 쪽에서는 왜곡된 공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극화는 대중이 중립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이미 형성된 진영적 시각 속에서 정보를 소비하게 만든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논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법적 대응 여부이다. 어떤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종종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일부는 이를 사실상의 묵시적 인정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전략적 판단이나 비용 문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대응의 부재가 곧 사실의 진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과 진실은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특히 명예와 이미지가 얽힌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법적 행동의 유무만으로 전체 서사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일 수 있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퀸 엘리자베스 2의 서거 이후 버킹엄궁은 하나의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왕실 내부에서 제기된 직원 괴롭힘, 불링, 관련 의혹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다수의 직원 인터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궁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만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후 여러 해석을 낳았다. 만약 조사 결과가 문제 없었다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왕실 평론가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당 결과가 당시 이미 높은 정치적 사회적 긴장 속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메건 마클과 프린스 해리 부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공적 이미지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들은 다양한 주장과 반박이 공존하는 영역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단일 결론이 존재하는 사안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국 이주 이후 발생한 이민 서류 및 비자 관련 논란이다. 일부 보도와 논평에서는 프린스 해리가 미국 이민 절차에서 과거 약물 사용 경험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 DHS와 관련 기관이 다루는 이민 절차와 연결되며 특정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정보 공개 청구 FOIA를 통해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이 사안은 법원에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진행형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언론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 어떠한 위법 여부나 부정 확성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아치웰 재단의 재정 및 운영 투명성 문제다.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 내 비영리 단체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지출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자료는 미국에서 공개되는 세금 신고 기록을 기반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다만 해당 분석 역시 해석의 문제를 포함한다. 비영리 조직의 회계 구조는 목적 사업비, 운영비, 기부금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단순 수치만으로 조직의 전체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영리 운영의 일반적 특성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공개된 세금 신고 자료 폼 990에 따르면 아치웰 재단은 첫 운영 연도에 약 1,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지출이 직접적인 기부금, 그랜츠보다 인건비, 운영비, 법률 및 행정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이는 신생 비영리 단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이기도 하다. 조직을 설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하며 많은 자선 감시 기관들도 초기 몇 년간의 높은 간접비 비율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의 여지를 둔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재단의 구조가 단순한 신생 조직의 성장통을 넘어서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머스 바워는 자신의 저작과 인터뷰에서 아치웰 재단이 순수한 자선 목적보다 브랜드 구축과 상업적 활동의 확장에 더 가깝게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재단 활동과 아크웰 프로덕션스, 그리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출판 강연 등 상업 프로젝트 사이의 경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법적 회색지대라기보다 공익 기부의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투명성의 문제다. 미국 국세청 IRS은 비영리 조직의 사적 이익 제공, 프라이빗 베네피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재단 자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설립자나 관련 상업 활동에 이익을 주는 구조를 경계한다. 따라서 재단과 상업적 사업체가 동일한 리더십, 브랜딩, 인력을 공유할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비판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또 다른 지점은 정보 공개의 수준이다. 즉,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재단 활동과 상업 콘텐츠 제작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단 측 공개 자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부금 지출 비중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즉, 구조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논쟁은 단순히 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미디어 환경 전체와도 연결된다. 특히 유명 인물이 설립한 비영리 조직이 동시에 대형 콘텐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익 활동과 개인 브랜드 확장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가 스포티파이와의 계약이다. 2020년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계약은 약 1,500만 달러부터 2,500만 달러까지 규모로 추정되며
초기 발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콘텐츠 출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후 2022년에서야 팟캐스트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공개되었고 2023년 양측은 계약을 종료했다. 또 다른 사례는 넷플릭스와의 협업이다. 대규모 계약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공개된 콘텐츠 수는 제한적이며 이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계약 규모 대비 결과물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반대로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는 개발 지연, 기획 변경, 장기 프로젝트 전환이 흔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약속 불이행이 법적 문제인지 아니면 기업과 창작자 간의 성과 해석 문제인지다. 일반적으로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계약 성과 평가, 그리고 주주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진다. 즉,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기대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유명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법적 권리, 언론 자유, 서사 통제, 그리고 사실 검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문제의 핵심은 영국의 서식스 공작 부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여러 법적 제도적 행동들이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다. 먼저 논란의 한 축은 방송 규제 기관과 법적 절차를 활용한 대응이다. 해리 왕자는 2021년 영국 방송 규제 기관인 오프컴의 지비뉴스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식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23년에는 ITV의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불만 제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된 절차적 권리의 범주 안에 있다. 공적 영향력이 큰 인물일수록 잘못된 보도나 명예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단순한 정정 요청이나 법적 구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법률 대응과 규제기관 활용이 언론 전반에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사실 확인과 비판적 질문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소송 위험이나 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언론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고 결국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인과 전기작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특정 개인이나 팀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 관점에서는 법적 대응이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보도 환경 전체를 재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유명 인물일수록 허위 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은 오히려 불가피한 자기 보호 장치일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권리의 행사와 권력의 남용 사이 경계가 어디에 설정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축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회고록 스페어에서 제기된 사실성 논란이다. 일부 장면과 이미지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다른 사건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져 수정되었다는 점은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반 콘텐츠로 소비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의 정확성은 단순한 편집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더 나아가 제작 구조의 문제도 제기된다. 해리와 메건이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총괄 제작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점은 이 논쟁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콘텐츠의 서사와 표현 방식에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일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맥락을 벗어나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제작진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기획 구조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큐멘터리나 회고록이라는 장르 자체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험 서사에 기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억과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로 중요한 쟁점은 검증 불가능한 주장의 문제다.
예를 들어 특정 가족 구성원이 태어나기 전 아이의 피부색을 언급했다는 주장처럼 확인된 증언이 없고 익명에 의존하는 내용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비판자들은 이런 요소가 의도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형태로 제시될 경우 서사의 설득력은 강화되지만 사실성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권력 구조 속에서 익명 증언이 유일한 보호장치일 수 있으며 모든 내부 대화를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존재한다. 사실과 서사 중 무엇이 공적 담론에서 더 우선되는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둘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 방송 규제, 스트리밍 콘텐츠, 회고록, 그리고 언론 보도는 모두 서로 얽혀 있으며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재구성한다. 왕실 구성원들은 실존하는 공적 인물이며 그들의 이름과 이미지가 상업 콘텐츠에 활용될 때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콘텐츠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왜곡을 포함한다면 해당 인물들은 법적 대응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왕실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러한 침묵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보안 문제, 세금 사용, 그리고 공식적 진술의 정확성이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논쟁이 아니라 국가 자원의 사용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한 고위 왕실 구성원이 공식 직무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보안 배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되었고 그 비용 부담과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는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특히 해당 인물이 군 복무 경험과 왕실 지위로 인해 잠재적 위험 대상이라는 점은 보안 제공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적 자원이 어디까지 개인 보호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재정적 독립을 강조하며 자비 부담을 언급했음에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국 내 방문 시 공공경찰 자원을 이용했다는 점이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층위에서는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보안 협력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은 일반적인 민간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정보 공유 및 보안 협력을 미국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 역시 공적 지위와 사적 생활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문제이다. 특정 연구자들은 왕실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거나 일부 상업적 계획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계약 논의가 왕실과의 협상 이전 단계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협상 구조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합의는 직함 유지 여부, 보안 제공 수준, 재정적 조건 등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협상의 핵심 기반이 된다. 따라서 특정 사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었다면 제도적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평론가들은 왕실 측의 지속적인 침묵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공식적인 설명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확산되는 구조는 결국 정보 비대칭을 강화하며 이는 다시 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이 반드시 부정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법적 외교적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는가이다. 이 관점에서는 공적 활동, 인터뷰, 자선 활동, 미디어 출연 등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합된다. 이 이야기는 흔히 공감, 취약성, 정의,
변화와 같은 가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핵심적인 긴장은 서사와 문서 사이의 불일치다. 문서, 계약, 재정기록, 내부 보고서 등은 상대적으로 비서사적이고 냉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반면 공적 서사는 감정적 설득력과 일관성을 우선시한다. 바워는 이 간극이 여러 논쟁적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바워가 제시하는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논란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즉, 공적 이미지가 특정 가치, 연민, 공익,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동안 실제 행동이나 결과는 그 서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선 활동이나 재단 운영에 대한 논쟁에서는 기부와 공익이라는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운용 방식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미디어 계약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기대와 결과 사이의 차이가 논의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바워의 해석에서는 모두 동일한 구조적 패턴, 즉 브랜드 중심의 서사 관리로 묶인다.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이 사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미지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공적 서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방어 메커니즘이다. 바워의 논지는 일부 법적 대응이나 규제적 접근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서 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언론 대응이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공적 이미지의 통제와 관리라는 더 큰 틀 속에서 해석된다. 즉, 서사가 위협받을 때 그것을 재정렬하거나 외부 비판을 제한하는 방식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하나의 관점일 뿐이며 모든 법적 행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권리 보호와 서사 관리 사이의 경계가 현실에서는 종종 흐려진다는 점이다. 바워의 분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동 당사자의 역할이다. 그는 특정 인물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참여하거나 때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한 인물은 완전한 설계자라기보다 강한 서사 구조 속에서 방향을 부여받은 참여자로 묘사된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 구조적 환경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즉, 어떤 선택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 경험, 관계, 그리고 과거의 영향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서사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서사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이 논쟁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핵심은 현대사회에서 공적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이다. 첫째, 공적 기관과 브랜드는 더 이상 단순한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상징적 서사의 일부로 작동한다. 둘째, 자선과 공익 활동 역시 실제 효과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의해 평가된다. 셋째,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실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기 어렵고 서로 경쟁하는 여러 서사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조직이 관련된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스트리밍 플랫폼, 출판물, 미디어 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와 서사는 종종 하나의 고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선택된 정보와 강조된 해석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과장되거나 축소되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는 주장들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책임성이다. 영향력이 큰 인물, 예를 들어 글로벌 플랫폼 계약, 출판 계약, 재단 운영, 법률 대응 등 다양한 구조 속에 위치한 인물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공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관련된 주장들은 일반인보다 더 강한 수준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특정 조사 저널리스트나 전기 작가들은 이러한 권력 구조를 분석하며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제시한다. 그들은 수십 명의 취재원, 장기간의 조사,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역시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보의 선택, 해석의 방향, 그리고 서술 방식 자체가 이미 하나의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는가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기준이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는 특정 서사를 과도하게 신뢰하고 다른 일부는 모든 비판을 편향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양극화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실 검증보다는 진영 논리가 앞서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공적 논쟁에서는 종종 여러 사건이 하나의 서사로 묶여 해석된다. 예를 들어 조직 운영, 재정 논란, 계약 문제, 언론 보도, 그리고 법적 분쟁 등이 서로 다른 맥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결합되면서 개별 사안의 복잡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순화는 이해를 돕는 동시에 왜곡의 위험도 함께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동일하게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영향력이 크거나 논쟁적인 인물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로 동일한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어떤 주장들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여부 역시 쉽게 합의되지 않는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도 한쪽은 구조적 증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쪽은 선택적 인용이라고 본다. 이처럼 사실 자체보다 해석의 프레임이 중요해지는 순간 진실은 점점 하나의 고정된 점이 아니라 이동하는 목표물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다. 어떤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그 근거의 출처, 맥락, 그리고 누락된 정보가 무엇인지까지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지적 유연성 역시 중요하다. 결국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잉 속에서의 판단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많은 해석,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주장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을 구성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